를 운영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 하나에 대한 이해는 다른 것을 접했을 때 단번에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 나는 지극히 실용주의자다.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자는 주의다. 어린 시절 나는 왜 기업가들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역사와 철학, 정치에 관한 책을 읽고 시간을 쪼개가며 소설을 보는지, 종교와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작가가 꿈이었던 나는 글로 돈을 벌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유명하다는 책들, 많이 팔린 책들을 탐독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다가 문득 깨달은 것은 모두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는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독립되지도 않고 독립할 수도 없었다. 역사, 경제, 철학, 예술, 종교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때부터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원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원인에 주목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층의 우울과 불행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의 청년 세대는 희생당한 세대라고 불린다. 국가가 희생만 강요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유럽권에서는 청년층에게 이케아 세대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저렴한 제품만 구매하는 것을 보고 저렴한 가구 회사인 이케아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1000유로 세대라는 말도 있다. 말 그대로 한 달에 1000유로, 현재 환율로 14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세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단적으로 음악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주된 주제는 우울증, 마약, 죽음, 외로움, 불안 같은 것들이다. 미국의 문화평론가 앤 헬렌 피터스는 요즘 애들이라는 책에서 밀레니얼 세대, 즉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들은 부모처럼 살기 싫지만 부모만큼 되기도 어렵고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라고 밝히고 있다. 청년들이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이유는 개인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기성세대에 대한 박탈감, 평균의 상향, SNS, 실업률, 그리고 현재 상황과 최근의 경험들이다. 현재 기성세대는 오히려 지금 청년들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다만 기성세대는 기회가 많았다.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사회적 성공으로 가는 희망이 없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없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근대 역사에서 자식 세대는 항상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 당연했던 이 공식이 깨져버린 것이다. 또한 SNS의 발달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게 되었다.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화려하게 사는 이들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어느 때보다 지금 세계의 청년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 대학원 졸업생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자연스레 사회 진출 연령도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실업은 세계적인 추세다.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시작된 청년 실업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경제 대국들은
성장이 멈춘 상태다. 여기다 세계적인 청년 실업에는 과거와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청년들은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당연하기도 하다. 평생 펜을 굴려가며 공부했는데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다른 일을 배우러 떠나기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는 상황, 즉 경제 대국들의 성장이 멈추어 버린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도 한데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10년, 20년 뒤에 사회의 중심을 책임져야 할 지금의 청년들이 병든 채로 쭉 간다면 사회 전체가 암울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대를 표현하는 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서구권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X, Y, Z라고 부른다. 1970년에서 80년 초반에 태어나 90년대 문화를 이끈 X세대. 이제는 기성세대라고 하는 세대다. 19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Y세대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부른다.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는 Z세대라고 부른다. 따라서 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다. 세대 갈등이 가장 빈번한 곳은 어디일까? 바로 가정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식만은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승자가 되어주길 바라며 자식 교육과 뒷바라지에 인생을 바쳤다. 대학만 잘 가면 좋은 직장과 결혼은 당연히 뒤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그런 시대에 살았고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열한 입시 전쟁을 뚫고 스펙으로 단단히 무장한 밀레니얼 세대를 반긴 건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었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혁신 변화가 어려운 것이다. MZ세대로 인해 변하는 사회가 기성세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MZ세대는 이미 기성세대의 삶과 그 결과물을 보았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빠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손대기 어려운 사회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전부 경제와 발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잡다한 것들은 무시한 탓이다. MZ세대는 부모 세대가 경기 침체기에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평생 직장은 MZ세대에게 더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 적성과 경력, 복지, 근무 환경을 중점으로 직장을 고른다. MZ세대는 연애, 결혼, 자식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도 불리는데 MZ세대에게 세상은 살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를 보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세상을 내 자식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MZ세대는 포기를 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률도 높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압도적인 세계 1등이다. 젊은 세대의 사망률도 1등이며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큰 문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젊은 세대는 언제나 버릇없고 별난 녀석들이었다. 기원전 약 3000년경 고대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서령 문자로 새긴 진흙판에는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말세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누군가 새겨놓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낙서가 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마저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며 절레절레 했다고 한다. 이들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서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젊은 층은 사토리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사토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달관하다, 깨닫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욕구를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이들이다.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은 지금 40에서 50대인 신인류 세대의 자식들이다. 신인류는 일본의 경제 호황기인 버블 시대가 끝나기 전인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청년이었던 세대다. 히키코모리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히키코모리는 오랜 시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유한 부모 덕이었다.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사토리 세대다.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세대로 사토리 세대에게 일본의 경제 호황은 역사책에나 등장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부모는 항상 생활고에 시달리며 일이 바빠 집에 없었다. 교육은 획일화되었고 사교육에 돈을 쓸 형편도 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2007년 발생한 최대의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며 경제력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이들이 본 사회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사건들로 굴러가는 세상이었다. 부모가 부유하지 않았기에 사토리 세대는 은둔도 불가능했다. 이들이 선택한 방어 기제는 해탈이었다. 소비에 대한 욕심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시기가 10대에서 20대 후반까지다. 사토리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력과 여행은 낭비다. 열심히 해야 한다면 손을 뻗지 않겠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심지어 설문조사에서 미래의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바쁘고 멋있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도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여행과 취미, 연애, 결혼, 회사 생활, 돈을 버는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 심지어 술 소비량도 극명하게 낮아졌다. 이 세대가 등장하며 혜성처럼 떠오른 것이 일본의 백엔 가게인 다이소다. 사토리 세대는 돈을 쓰지 않더라도 할 것이 많다. 인터넷이 있어서 휴대폰과 PC 게임기만 있으면 적은 돈 혹은 무료로 엄청난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다. 직장에서도 사토리 세대는 어차피 정규직을 할 것도 아니기에 필요 이상의 일은 하지 않는다. 지시 이상의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토리 세대는 사회가 자신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딱히 반응은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MZ세대라는 단어에 반감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토리 세대가 사는 방식은 옳으냐 그르냐와는 별개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이 가져온 엄청나게 정적인 변화는 바로 소비다. 사토리 세대의 소비를 단어로 규정하면 소극적, 효율적 소비다. 일본에는 새로운 제품이 없다. 대부분 과거의 제품들이다. 일본에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기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찾기 어려운 이유다. 그나마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곳이 패션계다.
사토리 세대가 적어도 패션만큼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가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토리 세대는 정치에도 연애와 출산에도 관심이 없어서 안 그래도 문제인 일본의 저출산은 적어도 사토리 세대까지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문화가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청년 세대, 즉 탕핑족, 일본의 청년 세대, 사토리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인 MZ세대 모두 좌절과 우울, 무기력을 겪고 있다. 이 중에서도 탕핑족은 가장 거센 반항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의 반항이다. 이들은 처벌할 만한 사건이나 문제를 일으키지도 혹은 조직을 결성하지도 않는다. 탕핑족이 선택한 반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문화처럼 퍼져나간 하나의 트렌드이자 삶의 방식이다. 무릎 꿇기 싫고 일어설 수 없으니 드러누울 뿐. 중국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말이다. 스스로를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며 포기와 무관심이 아닌 집, 결혼, 연애, 출산, 소비를 하지 말자고 한다. 적극적 포기라고 할 수 있겠다. 탕핑족은 자신들을 부추에 비유한다. 부추를 수확할 때는 낫을 쓴다. 공산당의 상징이 낫과 망치인 것에서 착안해 반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누워있는 부추는 베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에는 996이라는 말이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한다. 중국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인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봤자 자본가의 노예일 뿐이며 996 근무를 하면서 남은 건 병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3개월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공산당의 힘이 소모되고 반년을 일하지 않으면 새로운 중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다. 공산당으로서도 큰 위협이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블룸버그는 이들을 현대 중국에서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표현했다. 탕핑족을 자처하는 세대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다. 사토리 세대가 일본의 경기 침체만을 겪은 세대였다면 이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전염병의 여파를 그대로 겪은 세대다. 현재 중국의 젊은 층들이 사회로 막 나오기 시작한 2010년 초 중국 경제의 부흥기는 끝을 맺었다. 명문대생들도 탕핑족에 합세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특성상 명문대를 나오고 능력이 좋더라도 관시가 없다면 출세가 힘들었기에 너나 할 것 없이 합세했다. 채찍질 해봐라. 아무리 때려봤자 노예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우리는 이를 비롯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드러눕겠다. 탕핑은 중국 청년 세대를 휩쓸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을 탄압할 방법도 명분도 없다. 탕핑족은 복지도 부양책도 개혁도 요구하지 않는다. 어차피 독재국가인 중국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탕핑족은 그저 최소한의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뿐이다. 탕핑족은 SNS를 통해 3만 원으로 한 달 사는 법, 돈 안 들이고 취미 즐기기와 같이 절약하며 사는 법을 공유한다. 이들이 절약하고 돈을 벌지도 쓰지도 않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의 모든 기업은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음식점도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미 탕핑은 인터넷에서 금지어가 되었고 온갖 언론에서는 탕핑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누워서 하루를 보냈다. 패배할 거라면 결승선보다는 출발선에서 패배하는 게 낫다. 그러면 달리기는 안 해도 된다. 중국인들이 광장에서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혹은 태극권과 같은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이 바로 따마다. 우리나라에 맘충이라는 단어가 있다. 아이가 있으니 이것도 해달라. 지역 맘카페에 올려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개념 없이 구는 엄마를 뜻하는 말로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니 쓰지 말도록 하자. 개인적으로 맘충이라고 불릴 만큼 개념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자가 나이가 들면 드세진다거나 뻔뻔해진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다. 중국에서도 따마는 최악의 세대다. 환경미화원이 청소해 놓은 낙엽을 뿌리며 사진을 찍고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 관광지에서 예의 없이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중국 여성들이 모두 따마다. 중국의 공안들마저도 상대하기 싫어하는 중국 내에서도 골칫거리이자 동시에 지금의 중국을 만든 여성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마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여자로 공산당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태어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이며 집단 농장과 국영 기업에서 일했고 국가에서 배급하는 식량을 먹었던 이들이다. 그래서 따마는 함께라면 지금도 무서운 것이 없다. 1960년대 중국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옛 것은 모두 없애라고 외쳤던 문화대혁명이 생각난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에 시작되어 10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파괴운동이다. 자국의 문화와 문화재, 전통과 지식인을 파괴하자는 이 운동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드문 일이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집요하게 모두 파괴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모두 파괴하고 부쉈다. 당시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굶어 죽었다. 이에 마오쩌둥은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는 책임 대신 파괴를 선택한 것이다. 이때 전면에 내세운 것이 홍위병이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의 활동 범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면서 대파괴의 시대를 열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시기 10대에서 20대 초반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정확히는 마오쩌둥이 말하는 것을 교육받고 사실이라 믿고 자란 세대다.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등이다. 그러다 보니 홍위병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 여성들도 잔악무도한 홍위병이 되었다.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 공자의 무덤까지 파내며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였다. 그런 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따마가 된 것이다. 어린 홍위병들은 골칫거리였다.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을 앞세워 압도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홍위병들은 멈추지 않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라는 국가마저 부술 기세였다.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을 없애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상산하향 운동인 하방 운동이다.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민들과 함께 살라는 운동으로
마오쩌둥의 말은 신의 뜻과 같았던 홍위병들은 흔쾌히 내려갔고 자연스럽게 홍위병은 해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따마의 두 번째 특징이 생겼는데 바로 저항력이다. 다른 세대와 비교해 학력이 압도적으로 낮다. 대부분이 초졸, 중졸이다. 결국 이들이 배운 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과 무리지어 다니며 폐를 끼치는 것이다. 덩 샤오핑은 4개의 현대화를 통해 중국 방식으로 시장 경제를 만들었다. 당시 중국은 말 그대로 노다지였다. 기업들이 생겨나고 중국은 발전하기 시작했다. 따마들은 어땠을까? 중국에서는 개인마다 일정량의 땅을 배분해 주었는데 개혁 개방으로 중국의 토지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말 그대로 엄청난 돈이었다. 일할 필요가 없는 따마가 선택한 것은 투자였다. 개발될 만한 다른 지역에 우르르 몰려들어 땅과 집을 샀다. 소위 돈 놓고 돈 먹기였다. 그뿐만 아니라 따마는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다. 그들은 이 돈이 다 사라지더라도 중국의 사회주의가 남긴 연금의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했다. 부동산이 대박나면서 돈도 많고 연금으로 노후도 걱정이 없다 보니 젊은 층과의 대립을 세우기보다는 해외로 다니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인 홍위병 때와 같이 몰려다니며 민폐를 끼치면서 말이다. 어찌되었든 전 세계의 관광지는 따마의 돈을 원한다. SNS를 활용하지 않는 범죄 조직은 현재 다 몰락했거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현대 범죄 조직을 살펴보면 SNS는 범죄의 A to Z라고 봐도 무방하다. 영향력 과시와 조직원 모집을 넘어 범죄의 방법과 방식, 돈을 버는 통로도 SNS다. 일본 정부는 야쿠자를 아예 없애기 위해 2011년 폭력단 대처법을 강화해 폭력단 배제 조례를 시행했다. 폭력단 배제 조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야쿠자는 일본 국민으로 보지 않겠다. 효과는 엄청났다. 이레즈미, 즉 문신을 한 야쿠자가 시비를 걸면 무서워했던 일본 국민도 야쿠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 경찰에서 완벽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야쿠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경찰 특공대가 신고 한 통에 출동하여 야쿠자를 소탕한다. 당연히 신변 보호도 해준다. 경찰들은 해당 야쿠자뿐만이 아니라 야쿠자가 소속된 조직도 함께 소탕한다. 경찰은 위험한 순간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레즈미를 보여주며 말만 걸어도 신고로 당장 출동한다. 폭력단으로 지정된 사람은 휴대폰 개통은 물론 통장 개설, 집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일본의 기초생활수급 같은 그 어떤 복지정책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일본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그 어떤 혜택과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다. 폭력단 배제 조례는 엄청난 파급을 불러왔다.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3년 야쿠자 잡지인 야마구치구미 신보에는 야쿠자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글이 실렸다. 돈이 궁한 야쿠자들이 멜론이나 포도, 망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칼 대신 스쿠버 장비로 무장한 야쿠자들이 해삼 잡기에 열을 올린다. 과장된 거짓 기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붙잡힌 야쿠자는 조직이 너무 빈곤하다, 음식을 훔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 무엇보다 폭력단 배제 조례의 가장 큰 수확은 젊은이들의 야쿠자 유입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야쿠자의 평균 연령은 54.2세다. 하지만 너무 숨통을 막아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에 5년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야쿠자를 이탈하고 5년이 지나면 일본 국민으로 대우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꼬리표다. 사회생활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지 기록을 지워준다는 뜻은 아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해도 되는가? 지금 일본 야쿠자 문제의 핵심이다. 야쿠자가 몰락한 시기, 우리나라 조폭은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MZ 조폭이, 일본은 한구레라는 이들이 새로 득세하기 시작했다. 한구레의 정의를 보면 야쿠자에 속하지 않으면서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여러 신종 조직의 폭력배라고 정의되어 있다. 야쿠자는 간판을 걸고 말 그대로 가족이 회사가 된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하지만 한구레는 대부분 점조직으로 활동한다. 평소에는 각자 흩어져서 살다가 큰 사건이 생기면 SNS를 통해 사람을 모집해 뭉쳐서 범죄를 저지르는 점조직이다. 그런데도 한구레는 한계가 있다. 회사도 아니고 완전한 조직도 아니기에 규모의 한계가 있다. 결정적으로 일본 정부가 야쿠자를 청산하며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한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대놓고 활동하지는 못한다.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양아치나 하청 깡패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야쿠자를 넘어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잔혹성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원한을 가진 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죽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MZ 조폭은 한구레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MZ 조폭은 한구레에 비해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돈을 중시한다. 오직 돈을 위해 움직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나름의 조폭 계보가 있다. 1세대는 유흥과 보호비로 돈을 충당했던 이들이고 2세대는 건설업으로 돈을 벌었다. 3세대는 금융사업과 기업화를 진행했다. 금융사업이라고 해도 주가 조작과 다단계라고 보면 된다. 4세대인 MZ 조폭의 주 수익원은 사기라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장,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을 비롯해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약을 팔고 성착취물을 만든다. 코인 사기도 이들의 수익원 중 하나다. MZ 조폭은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 SNS가 사라진다면 MZ 조폭이 운영하는 불법 사업의 대부분이 큰 타격을 받을 정도다. 조직원 모집부터 사업 운영과 홍보까지 모두 SNS를 이용한다. 조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왔다. 특히 SNS를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된 지금 자꾸만 영향력을 넓히는 범죄 조직을 그냥 두면 더 큰 조직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야생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나약하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한다. 힘을 합치기 위해 집단을 이루어서 산다. 그런데
집단을 이루어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규칙도 있어야 하고 하면 안 되는 짓, 선악의 구분도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 그리고 신이다. 종교는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존재와 시작은 신이 만들었고, 삶의 의미는 물론 진리까지, 심지어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설명해 주었다. 신을 믿게 된다면 인생은 단순해졌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각자 상황과 환경에 맞는 종교가 생겨나고 발전했다. 권력을 위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통치 수단을 위해, 편가르기를 위해, 집단의 도덕과 법규를 위해, 정당성을 위해, 그리고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었다. 종교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깊은 근원과 접촉하고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며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말했다. 인류가 발전한 원동력이자 모든 질문의 근본은 이유이다. 인류는 왜라는 질문에 이유를 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답해왔다. 지금은 과학이 이유를 말해준다. 번개, 지진, 화산 등 모든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심지어 예언까지 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초월적인 존재는 대체로 인간과 같은 외모를 하고 다른 동물보다 더 특별하게 인간과 관계를 맺었다. 그래야 누구도 신적인 존재에게 태클을 걸지 못하고 지역 문화에 상관없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이라는 존재의 등장으로 인간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침팬지도 무리와 집단이 존재하고 늑대도 집단을 이루어 사냥한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로빈 던바에 따르면 100마리가 넘는 집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자부하는 사피엔스도 자연 상태에서는 150명이 한계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몇 천만, 몇십억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1000단위를 넘어 몇만이 모여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류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다. 혈연 관계도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공통의 신화, 종교를 믿으며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고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둘 문제점들이 터지기 시작한다. 누가 지도자를 해야 할지, 소속감과 충성심은 어떻게 만들지, 무엇보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 것인지, 공동체에 불화를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종교는 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해결했다. 법의 최초 형태도 사실상 종교다. 현재도 종교는 소속감을 주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10계명만 봐도 종교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10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그런데 신이 직접 내려준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당연한 말들만 적혀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등등. 이 구절들은 잘 생각해보면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들이다. 종교는 인류가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를 형성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등장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종교만큼 쉽고 강력한 효율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집단은 곧 힘이다. 집단이 와해되지 않으려면 구성원을 묶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아닌 신으로 한데 묶인 사람들의 충성심과 결속은 엄청났다. 종교로 구성된 집단은 지도자가 사라져도 유지되었다. 신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한 불멸자이기에 지도자가 죽어도 신은 남았다. 종교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커뮤니티적 기능이다. 종교가 아니었다면 살면서 한 번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비즈니스도 하게 된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의 진리를 설명하던 종교는 현대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종교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종교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따르면 기독교에 내포된 금욕적 합리성이 근대 서구에서 자본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근대 자본주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퍼지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현대 미국 정치에서 언급되는 신은 과거 기독교적 덕목이 아닌 현대적인 인권, 자유, 평등 등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을 상징한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찮고 우연적인지를 고려하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존재는 상당히 믿기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 교수 미론 주커만은 지능이 높은 사람은 종교 도그마에 대해 저항적이며 분석적인 사고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종교가 가지는 기능을 지능이 담당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말한다. 인간 사회를 형성하고 문명을 이룩한 원동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힘, 종교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알게 된다면 종교는 언젠가 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말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심판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현재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중국도 국공내전으로 대만으로 철수한 중화민국과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상태다. 미국 CIA에서는 첩보를 통해 중국 지도층에서 2027년 이전까지 대만을 침공해 중국 통일을 이루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확보했다. 2023년 미 공군 대장 마이클 미니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2025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게는 아시아, 넓게는 세계의 기류가 바뀔 전쟁이다. 영향력으로만 보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위험한 전쟁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대만 침공을 목표로 대만 인근 지역인 동부 전구에 군사력을 집중해 두었다. 동부 전구의 전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진핑은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까? 러시아가 전쟁에 고전하면서 대만 침공을 재검토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미국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벌이고도 푸틴의 독재 체제가 굳건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대만 침공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어쩐다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경제는 비교적 약해졌고 내부에서는 시진핑 반대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시진핑은 내부적인 위험을 외부로 돌려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대만을 침공하고 중국을 통일해 업적을 내세우며 영구 집권의 길을 걷고자 한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시진핑의 입장 등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군사력은 대만이 압도적으로 중국에 밀린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지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전쟁이 시작되고 24시간 이내에 대만 공군은 중국 공군에 괴멸되어 제공권을 아예 상실한다. 대만 국방부에서도 전쟁이 시작되고 18일 만에 대만이 완벽히 점령될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바로 미국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때문이다. 대만은 세계 최대의 독립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비롯해 세계 최대 전자제품 OEM 기업인 폭스콘까지 있다. TSMC의 주요 고객은 애플과 AMD, 엔비디아와 같이 IT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미국 회사들이다. TSMC에 문제가 생기면 CPU나 그래픽카드 생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즉, 대만의 기업들이 없으면 전 세계 전자제품 반도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아니, 사실상 멈추게 된다. 실제로 2022년 9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전격으로 대만을 방어할 것임을 공표했다. 전쟁에는 명분도 중요한데 대만 관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명분도 충분하다. 일본과 우리나라도 연계에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우리와도 연관이 크다. 미국의 참전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도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세계 최강 태평양 함대가 참전하면 아무리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중국이라도 상대하기 힘들 것이다. 거기다 일본의 지원까지 받으면 중국군의 승리를 점치기에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전된다면 7일 이내에 2억 명이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대만 침공의 당위성, 중국 통일의 필요를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다. 언제부터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기후위기, 이제는 기후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류는 기술의 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돈과 상품들로 파티를 여는 동안 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연과 기후변화였다. 최근 자연재해는 규모도 강도도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다. 학자들은 하나같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란 정확히 무엇일까? 기후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이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 개성을 가진다. 사계절이 뚜렷하거나
추운 날씨가 많이 이어지거나 더운 날씨가 많이 이어진다 등은 대체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지속되는 자연현상이다. 기후의 평균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기후변화라고 부른다. 지구의 기후가 바뀌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다. 자연적인 요인은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의 햇빛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자연현상 때문에 생긴 것을 말한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알고 있는 온실 효과도 사실 지구가 지닌 자연적인 현상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있기 전에도 온실 효과는 항상 있던 현상이었다. 그럼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온실가스의 농도가 짙어지며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강화된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다. 인위적인 요인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다.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산림 파괴로 인한 자정 능력의 저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에 의해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인류가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 지구 온도가 좀 상승하는 것이 큰 문제인가 싶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다. 과학자들은 입을 모아 지구의 평균 표면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인 19세기 후반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을 한다. 마지노선을 1.5도로 잡아놓은 것이다. 현재 세계 기상기구 WMO는 5년 안에 마지노선인 1.5가 깨질 확률이 66%라고 발표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가뭄, 폭염, 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한다. 모든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지고 자주 일어난다. 2도 상승 시에는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 북극곰과 같은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 진짜 문제는 생태계가 다 망가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가뭄과 기후재난이 찾아와 많은 사람과 생물이 기근으로 사망하거나 멸종하게 된다. 결론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발전이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가 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이슈 중 하나가 마약이다. 마약은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는가에서 마약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마약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와 마약은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뉴스에서 마약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20대, 30대, 심지어 1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그것도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말이다.
마약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다. 당시 일본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편을 생산했다. 이때 일본의 마약 농장으로 쓰인 게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아편은 대만과 만주 등으로 수출됐다. 우리나라는 마약 소비국이 아닌 마약 생산국이었다. 일본은 넘쳐나는 아편을 소모하기 위해 겉으로는 아편을 금지했지만 뒤로는 조선의 아편을 풀었다. 1914년부터 외국과 접촉이 잦은 경상도와 평안도를 기점으로 마약이 퍼져나갔다. 경상도와 평안도에 마약 중독자 치료소가 세워질 정도였다. 19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조선의 마약 중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독립운동가인 박열은 일제가 조선인의 멸망을 위해 아편 정책을 쓴다고 말할 정도였다. 1924년 기독신보의 기사를 보면 전북 전주는 아편이 어찌 유행하는지 부인들이 일할 때 어린아이에게 마약을 써서 잠이 들게 한다라는 글이 있었다. 1930년대에는 치료라는 명목으로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기도 했다. 의사들은 공급받은 마약을 치료라는 명목으로 싼 가격에 중독자에게 팔았다. 중독자는 땅과 집은 물론 아내까지 팔아넘겼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구해 약을 구매했다. 마약은 서민들에게 빠르게 퍼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양심 없는 의사들 때문이다. 의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마약을 권했다. 실제로 마약 단속법에 걸린 8명 중 7명이 의사였다. 1948년 서울에는 공식적인 마약 환자만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근대에 일어난 전쟁에서 마약은 항상 함께했다. 2번의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말이다. 한국전쟁에서는 마약이 치료제로 남용되었고 중독자도 엄청나게 생겼다.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마약은 근절되지 않았다. 1966년 대마초가 등장했다.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대마는 순식간에 일대를 마약 소굴로 만들었다. 대마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자극의 마약을 찾기 시작했다. 국가의 꾸준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대마 사용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그런데 마약을 밀매하거나 생산하는 조직의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바로 일본 때문이었다. 일본도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일본은 자국의 마약 제조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시행했다. 이때 야쿠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만드는 것이었다. 야쿠자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마약을 일본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조해서 마약 밀반입을 강력하게 단속했다. 일본으로 수출하던 마약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다시 퍼졌다. 사실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10만 명당 20명이라는 수치가 마약 확산의 기준이기에 이 기준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한 번도 근절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심지어 가장 강력한 처벌인 마약 이콜 사형의 공식을 제공하는 중국에서도 마약은 근절된 적이 없다. 미국도 198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적용하는 나라지만 마약을 근절하지 못했다.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만히 놔두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이야 거부감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반감부터 들었다. 제품들의 품질이 엉망이었다. 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처럼 중국 공장들은 짝퉁을 만들며 쌓인 노하우로 퀄리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세대 교체도 있다. 중국 부모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은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1세대 공장주들은 짝퉁으로 번 돈을 자식에게 투자했다. 자식은 유학도 가고 외국의 문화도 경험한 후 현재 중국의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영어를 유창히 사용하며 유학을 다녀왔다는 사람이 꽤 많다. 이른바 2세대 공장주들이다. 이 두 가지 덕에 이제는 대기업도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제품은 중국을 거쳐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급과 브랜딩의 대명사인 애플의 제품에도 Assembled in China, 즉 중국에서 조립됨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인 DJI는 드론 산업 쪽에서는 1위인 기업이다. 중국 제품이라면 보안 문제로 치를 떠는 미국 군대에서도 드론만큼은 DJI를 많이 사용한다. 중국의 공장이 2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고 공업력이 상승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은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대륙의 실수라는 말도 유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짝퉁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고가의 명품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는 짝퉁, 즉 가짜 제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든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영국의 비즈니스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 짝퉁 원산지의 55% 정도가 중국이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조사해보니 짝퉁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TV 프로그램, 건축물, 도시, 아이돌 그룹까지 따라하며 중국은 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복제한다는 말도 있다. 도대체 중국에는 왜 짝퉁이 많은 걸까? 짝퉁은 중국에서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780년 중국 청나라를 여행한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 따르면 박지원이 조선에서 가지고 간 청심환이 중국에서 인기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청심환의 원조는 중국인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에 열광했다. 박지원이 주변의 중국 사람에게 왜 조선 청심환에 열광하는지 물어보았다. 청나라에도 청심환은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하여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1700년대 청나라의 최고학자 기윤이 쓴 열미초당 필기에도 중국의 가짜 제품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청나라 최고 명품 먹을 샀는데 집에 돌아와 써보니 진흙으로 구운 벽돌에 검은 물을 들인 가짜 먹이었다.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초를 몇 자루 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불이 붙지 않아 자세히 보니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겉에다 양 기름을 바른 가짜였다고 한다. 사촌 형님 심부름으로 오리구이를 사왔는데 이 역시도 살을 다 발라내고 오리의 머리, 목, 발과 뼈만 남긴 다음 진흙을 채워넣고 오리기름을 바른 가짜였다. 당시 1700년대 청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으로 당시 청나라는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었다. 중국의 짝퉁이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이유는 맞지 않는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체면 지뢰 때문이다. 중국인에게 체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중국어로 체면은 미엔쯔라고 하는데 메이요우 미엔쯔라는 말처럼 중국인이 늘 쓰는 말 중에는 미엔쯔란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매우 많다. 죽으면 죽었지 체면을 잃어선 안 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은 체면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쓴다. 중국인의 체면은 실제 본질과는 상관없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제품이 진품이 아니더라도 남에게 진품으로 보여서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중국인이 진품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짝퉁을 소비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은 짝퉁을 살 바에야 진품 중고를 사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 거래 시장이 활발한데 중국은 그 반대다. 남이 쓰던 물품을 사면 체면이 깎인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진품 중고를 살 바에는 짝품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이유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잘못이라는 중국 특유의 독특한 사고 때문이다. 중국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97배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28배다. 광활한 땅에 워낙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서 중국인은 절대 아무나 믿어선 안 된다라는 인식을 뿌리 깊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중국인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린다. 중국인의 이런 자세는 잘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일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진다. 중국에서는 속이는 사람보다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며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남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강조한다. 학자들은 이런 풍조가 중국이 가짜 상품, 가짜 음식을 만들고 무언가를 모방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사기를 친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넓은 국토 때문이다. 땅이 넓다 보니 중국 정부는 불법 약이나 식품은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하지만 그 외의 제품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구조적으로 모조품이 판을 치기 좋은 환경이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손님이 술을 직접 준비해 간다. 식당에서 파는 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손님이 술을 직접 가지고 가서 마시는 것을 주인이나 손님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손님이 가지고 가는 술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먼 지역에서 생산된 술은 아무리 유명 상표라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모방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와 희박한 저작권 인식이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산자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산자이는 도적들이 사는 오두막을 뜻하는 말인데 애플이나 삼성 휴대폰을 모방한 제품들이 일명 산자이 폰으로 불리며 널리 쓰이게 되었다. 중국인은 이런 산자이 제품을 단순 모조품이 아닌 창의적 요소가 가미된
창조적 모방으로 인식한다. 중국 경제에서 짝퉁 산업의 비중은 최소 20%이며 짝퉁 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도 2천만 개에 달한다고 추정될 정도이니 중국으로서는 경제를 위해서라도 단속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부제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